안녕하세요. 건강한 호기심 코너입니다. 진행자 올라 무드로바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중국, 조지아를 3원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자폐, 질병인가 발달성인가. 출연진을 만나보시죠. 안드레이 막시모프 씨는 조지아 티빌리시 미라큘럼 통합의학센터 대표이시고요. 동시에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 미라큘럼 자폐센터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이십니다. 알렉산드라 막시모파 씨는 조지아 미라큘럼 통합의학센터 수석연구원이자 중국 미라큘럼 수석연구원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알렉산드라, 안드레이. 자폐는 요즘 아주 핫한 이슈죠. 자폐를 대상으로 일을 하면서 당신들이 고수하고 있는 특별한 컨셉이 있다면 시청자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자폐는 정신병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게 50년 전이라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최신 지식으로 보자면 아주 뒤떨어진 개념입니다. 자폐가 정신병으로 분류됨에 따라 자폐아와 그 부모님들은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폐, 즉 정신병이라는 낙인을 찍히게 되면 다른 영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아예 막히게 되고 그래서 참담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부모들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한다.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아들이 잠을 아예 안 잔다. 깊게 자질 않는다. 하루에 4시간만 잔다. 딸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머리를 쥐어뜯어요. 같은 다양한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국제 질병분류 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 아이는 자폐잖아요. 자폐에 대한 진단은 몇몇 외적 행동 징후들을 기준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문제 행동을 하느냐, 의사소통 기술이 떨어지느냐, 사회성이 부족하느냐 등이지요. 최근에는 식사, 수면, 배변에서의 심각한 장애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많은 증상들이 매년 새로 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장애들은 일부 흔한 질병들의 진단 기준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질병들은 완치할 수가 있고 의학적으로 치료도 가능한 병들입니다. 하지만 자폐가 정신병이 되는 순간 의사는 다른 방향, 즉 이런 증상들이 치료 가능성을 아예 고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 서두가 길어졌는데 우리가 상정한 모델의 첫 번째 가정은 자폐가 2차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행동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증상들을 가진 중증 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동반 질환이라는 것이지요. 자폐가 정신병으로 분류되면 행동 치료가 주된 치료법이 됩니다. 자폐아들에게 행동하는 법,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라고 강요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통제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말이죠. 우리는 문제 행동은 동반 질환의 결과이고 여러 질병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실제로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질환들을 치료한다면 문제 행동은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미국의 의사를 포함하여 많은 소아과 의사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폐는 완치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은 여전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올야의 아이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함께 보시죠. 기적을 함께 만들어요 라는 영상의 일부 장면입니다. У моего сына были очень большие проблемы с желудочно-кишечным трактом. Мы ходили к множеству докторам. Никто никак не смог помочь. Они все говорили, что это аутизм, это никакая не желудочно-кишечная проблема. Я говорю,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мы нашли нашу врач, наш спаситель Александру, и благодаря ее протоколу мы смогли помочь моему сыну с его жизнью. 이적 같은 일이네요. 알렉산드라, 얘기 좀 해주실까요? 우리 모델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일반적 모델과는 결이 다릅니다. 우리는 ADHD, 강박장애, 분열장애와 같은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자폐 또한 근본 원인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뇌가 비정상적인 기능을 함으로 인해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발견했고, 뇌의 특정 부위가 발달하지 않았거나 발달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죠. 우리는 개인 맞춤 진단을 합니다. 저는 신경생리학자이면서 이학 분야 슈퍼바이저인데, 저는 개별 환자를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 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뇌를 안정시키기 위해 어떤 개입이 필요한지 알아야 해요. 정형화된 과정이나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폐라는 질병은 없습니다. 그동안 무시되었지만 뇌가 비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만들어왔던 수많은 질병들이 있어 왔을 뿐이죠. 우리는 자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병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모델의 첫 번째 원리이자 주 원리는 자폐가 2차 질병이라는 것이고, 의학 프로토콜을 통해 문제 행동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군요. 안드레이, 이제 미라큘럼의 두 번째 가정에 대해 얘기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가정은 신경생리학입니다. 자폐 분야 치료요법의 주류는 ABA 법칙이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실전에서 신경생리학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ABA의 치료법에 반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치료, 교정치료, 재활과 같은 수많은 치료법 중 ABA는 특별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경생리학을 통해 우리의 영역을 설명할 뿐입니다. 알렉산드라가 말한 그 수많은 질병들, 즉 동반질환은 오랜 시간 아이들의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질환을 장기간 알아왔다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신경내 독소, 신경염증, 신경세포 사망과 같은 과정은 오랜 시간 지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아이의 뇌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경생리학이 재활, 교정,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이마다 어떤 동반질환으로 인해 어떤 영역이 구실을 못하고 있는지, 어떤 영역이 비교적 발달했는지, 어떤 영역은 상대적으로 발달을 안 하고 있으니 촉진시켜줘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 개개인의 주요 특성을 결정하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각각의 아이들에게 개별 훈련 프로토콜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재활치료사, 교사, 언어치료사 모두가 더 의미가 있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뇌에서 신경생리학에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자폐아이 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자폐아이들의 뇌파도를 따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뇌파를 읽도록 몇 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있어주질 않거든요. MRI는 전신 마취를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뇌의 생화학 연구에 쓰이는 스펙트로스코피의 경우에는 몸의 제기능을 해치는 특정 반사광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았죠. 이것은 외과 시술이 필요 없고 안전하며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뇌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죠. 소련 과학 아카데미에서 개발한 뉴로 에너지 매핑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비를 개조했고 우리만의 방법으로 결과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무엇을 알아냈냐면 현재 아이의 뇌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과정이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물론 100% 완벽하게 구현해내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추측에 대한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뇌의 특정 부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떤 약물과 어떤 치료법을 사용할지 살펴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자폐아들이 언어장애를 갖고 있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떤 일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머리가 아픈지, 어지러운지, 우리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아이에게 물어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덕분에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어린 아이에게조차도 여러 과정 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단 도구가 실용적이고 사용이 편하면 자폐아에게 적용할 때 엄청 큰 장점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한 다른 영상을 보시죠. Да. Ну тихо, зай, тихо. Во. Щи. Опа. Все. Опа. Juba. Ля-ля-ля. Все, человек. Ля-ля-ля. Все, меч. Все. Тихо. Все. Вот так. Молодец. Трам-бам-бам. Понюхаем и все. Опа! Все, убери. Все. 첫 번째 슬라이드는 두 명의 환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아이 모두 자폐 진단을 받았고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무발화의 문제 행동이 많고 흥분 조절을 못하고 감정 표현을 못하죠. 다시 말해 외형적으로 특징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길 볼까요? 첫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뇌의 푸른색은 심각한 저산소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즉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갈색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피질이 과열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 외형적으로 같은 행동을 해도 원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치료 프로토콜을 적용해야 하죠. 첫 번째 아동은 혈관을 치료하고 뇌내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왜 산소가 뇌로 가지 않는지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죠. 실상 수많은 원인들이 있으니까요. 과대포와 피질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 번째 아동의 치료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도한 뇌활동을 줄이기 위해 약을 사용하는 해독 프로토콜을 선택해야 하죠.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치료 전략이 쓰였는데 만약 우리가 아이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시각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면 결코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외부적인 행동 신호에만 의존하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죠. 영상을 보면 여자아이에게 냄새가 나는 것을 주고 아이가 뭔가 하고 만져보고 고무 오리를 귀로 가져가서 끽끽 소리를 내는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 과정은 우리가 어떤 치료법이 아이한테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아보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실험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모에게 아이가 말을 잘하게 하려면 소근육이 발달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게 항상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두 남자아이의 소근육 테스트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왼쪽 상단의 이미지는 이 아이가 손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뇌 저산소증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떤 의학적인 검사 없이 아이에게 소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구슬을 모으거나 글을 쓰거나 시리얼을 한 컵에서 다른 컵으로 옮기는 것 말이죠. 만약 이 아이에게 그렇게 했다면 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저산소증은 계속되면 뇌 세포를 손상시켜요.
결론은 이 소근육 운동 요법이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아래쪽 이미지는 정반대죠. 이 아이는 소근육 운동을 할 때 피질의 과활성화가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녹색은 뇌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를 통해 아이에게 소근육 훈련이 필요하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아이에게는 이런 활동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청음 치료의 효과도 평가해 봐야 합니다. 음성 테스트를 하고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과활성화되는가 아니면 안정화되는가, 촉각 민감도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 6개에서 12개의 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아이가 협조적일 때 검사를 많이 해보는 게 좋겠죠. 시험 결과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재활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즉, 각 아동에게 어떤 치료가 어떤 빈도와 순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이제 우리 모델의 세 번째 가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종합 학문성, 복합성, 그리고 하나의 창 원리입니다. 차례로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폐아들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필요합니다. 만약 연구 분야로 눈을 돌린다면 우리는 종합학문적인 연구실이 필요하고, 의사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신경생리학자나 생화학 전문가가 주도하는 폭넓은 종류의 전문가 집단이 필요합니다. 또 신경재활, 뇌자극, 훈련, 사회화 분야라면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슬라이드에 담겨 있죠. 코로나19 사태 전에 미국, 러시아, 독일 등의 많은 연구를 주문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체 물질이 국경을 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저는 이 문제들이 머지않아 이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에서 현대적 실험 진단법의 개발을 통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독자적인 진단 도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뉴로에너지 매핑, 즉 신경에너지 지도와 청각 측정, 시각 추적 작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면서 인원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치료사, 교사,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과정을 구축해서 이들 각자가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종합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사와 치료사들을 위한 11개의 학습 모듈을 활용한 훈련 계획을 만들었는데 일부는 많이 알려져 있고 어떤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합 학문적인 훈련법을 치료센터와 아동그룹 치료에 성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이번 가을쯤 조지아 트빌리시에 훈련센터를 열 예정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이기도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요. 중국에서는 센터 개설을 3 내지 4개월 정도 앞두고 교사 채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지아와 비슷한 강의들이 중국에서도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양성한 첫 번째 교사들인데 이들이 지식과 경험은 부족하지만 자폐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흡수할 하얀 캔버스와 같은 분들입니다. 물론 언어 장벽이 있고 중국이 이 주제에 대해 강의할 만한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것들이 문제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라큘럼 모델에서는 종합 학문성이 기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추적기를 언급하셨는데 자폐 아이들에게 이런 장치 사용이 가능할까요? 앞에 언급했듯이 자폐아의 뇌를 진단하는 도구는 사용 편의성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NEM은 어린이의 뇌의 대사 변화를 비교적 쉽게 접근해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 요건에 부합하죠. 유용성을 더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청력 측정과 시각 추적기를 추가했습니다. 시각 추적기는 아이의 시각적 인지를 진단하는 도구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아이의 동공의 움직임을 반영한 열화상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무발화라서 어떤 피드백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이한테 질문한다고 해서 답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지능 수준을 평가하거나 사고 과정이 좋고 나쁜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열화상 지도는 동공의 움직임을 알려줌으로써 우리에게 그의 논리적 사고의 연결고리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의 문제가 오직 말로 대답할 수 없는 것뿐일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이가 알아내지 못하게 하는 진짜 지적 장애와 정신지체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 청력 검사로는 청지각을 평가할 수 있어요. 사실 시지각과 청지각 모두 우리에게 중요하죠. 청각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종종 특정 음소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고 그 결과 구어를 해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훈련과 재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복합진단이 필요합니다. NEM은 뇌의 상태와 기능적 특징을 보여주는 반면 시각 추적기는 시지각을, 청력 검사는 청지각을 평가합니다. 다원적 접근법 못지않게 복합성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이들을 위해 일할 때 모든 기본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림 전체가 화살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각 검사들은 진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것이 치료계획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의술은 치료 후와 재활과 훈련 중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합니다. 신경에너지 지도와는 학습에 대한 접근 방식을 결정하고 이 모두가 성공적 사회화와 학교 적응으로 이어지도록 이끌어줍니다. 동시에 학습 및 사회화의 성공은 의술, 정기적인 분석, 지도화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수정됩니다. 통합적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주요 개념으로 다루었던 신경 재활과 뇌 자극이 기억나실 겁니다. 신경 자극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모님들도 잘 알고 계시죠? 자기와 전기를 모두 활용한 전자기 자극, 토마티스와 요한센이 개발한 청각치료, 그리고 두개천골 마사지요법입니다. 통합적 접근법의 주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뇌에 무언가 하고 있다면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극이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음을 보장하기도 하고 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보장해 줍니다. 이 슬라이드는 뉴로매핑이 신경자극의 결과를 어떻게 추적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치들이 동시에 작동하게 됩니다. 왼쪽 사진에서 기억력 향상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을 자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1은 뇌가 정지한 상태를 나타내고 1-2는 특정 부위에 피질이 자극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뇌 신진대사의 순간적 변화를 보세요. 빨간색 부위는 검게 되어 피질이 과활성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치료법은 이 아이에게 효과적이기는커녕 위험한 것이죠. 오른쪽 이미지 2-1이 뇌 정지 상태를 보여주고 2-2는 언어 발달 영역의 뇌 자극 이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죠. 뇌가 안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자극이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 음성 발달 실험에서 휴식 모드 2-1 성인 환자는 3번의 시도에도 4개의 한자어 구조를 기억하지 못했는데 뇌 자극 후 첫 번째 시도에서 기억에 성공했습니다. 분명 이 환자는 자극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강한 과부하를 일으키는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실험은 무바라 아동에게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을 자극함으로써 아동의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뇌에 설정한 피드백이 과부하나 강한 전기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해칠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보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간질, 불안, 공황 발작을 일으킬 위험이 없습니다. 우리 모델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의 창 원칙입니다. 이것은 한 아이를 위한 수많은 서비스, 진단, 처방, 지원, 재활, 운동, 훈련, 사회화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한 곳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성을 못하고 장애가 심한 아이들은 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정규 수업 시간 동안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고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수영장을 방문하고 통합 수업과 사회화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적인 기반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곳에 한 건물에 있어야 합니다. 2시간 동안 교통체증을 뚫고 아이를 이 수업 시간에서 다른 수업으로 옮겨온 부모들은 왜 이게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자폐아 부모들이 가장 노력하는 건 사회화죠. 그들은 아이들이 사회에 포함되고 사회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호감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모델에서 사회화는 아이가 준비됐을 때 특정 단계에서만 연결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성공적으로 치료한 후 재활치료사와 교사들이 아이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후 문제 행동이 사라지거나 최소한 통제됐을 때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 한 명을 예로 들어볼게요. 니키타에게 사회화 훈련을 시도했던 영상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의학 개입 전이고 두 번째는 그 이후입니다. Начнем кидать вне бассейна из большого школьного окна.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re. 첫 번째 비디오에서 니키타는 우리 센터 조기 교실을 다니고 있었는데 통제가 불가능한 문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상태는 아이와 주변에 모두 안 좋죠. 그를 사람들 안에 강제로 넣고 사회화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는 건 옳지 않아요. 두 번째 비디오에서 니키타는 준비가 됐고 그를 문제없이 받아들일 학교 사회에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밝고 쾌활한 소년이네요. 완전히 다른 아이 같아요. 뉴로티피컬 자폐아의 부모들은 자녀가 교실에서 문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니키타가 수업 시간에 크게 소리를 지르고 무릎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준비가 됐을 때 뉴로티피컬 자폐아의 부모들과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뉴로티피컬 자폐아의 부모는 통합 교육을 허용하지 않고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이들이 병리적 치료를 받지 않아 문제 행동을 없애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 행동이 없어지면 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질문인데 이상적 모델 실제 효과 있나요? 간단하게 대답하자면 아니요보다는 네에 가깝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모델이 모든 요소들이 존재하고 기능하고 실제로 나타난 결과에 의해 효과성이 입증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모델이 전체적 메커니즘과 단일 프로세스의 틀 안에서 완전한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모든 요소들이 단편적으로 작동했고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다른 조직, 다른 구조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리자인 알렉산드로와 나를 통해서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년 전 중국 투자자들이 모델이 보여준 성과에 충격을 받아 중국에 가서 미라큘럼의 본격적인 모델을 구현하자고 제안했을 때 우리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몇 달 안에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Перед вами здание бывшего торгового центра огромного. Там сейчас идет реконструкция, и в нем будет расположен, наверное, самый большой в Китае точно, но может быть и в мире центр дл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с аутизмом. Расположен он в городе Циндао, а Циндао – это город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е Китая, на берегу Желтого моря. В этом центре будет совершенно идеаль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Представьте себе только, ч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оздать этот учебный центр, на 4 этажах использовали 25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на 200 с небольшим детей. Вот так по проекту будет выглядеть главный вход. А вот так он выглядит сейчас. На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приходится примерно по 12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олезной площади. Это двухкомнатные ресурсные классы по 75 квадратов, огромный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есть даже специальные полигоны. Это адаптированные под наших детей обычные квартиры, магазины, парикмахерская, ресторан, где малыши 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полезные бытовые навыки. Есть спортивные залы и много-многое другое. Вот как это будет выглядеть через 2-3 месяца. В проект внесено все, что придумано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для детей с аутизмом с точки зрен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делается все очень качественно. Проблемы все равно, конечно, остаются.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료 단지의 형성과 발전입니다. 중국의 의료제도는 지나치게 규제되어 있어요. 의료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를 거두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현대적 진단실험실과 양리학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중국 의료계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어도 조금밖에 못 구하고요. 모델을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조지아에는 의술은 있지만 인프라가 없고 중국에는 우수한 인프라가 있지만 의술이 없습니다. 결국 조지아 아이들이 중국 아이들보다 더 발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중국 사업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나는 상하이와 베이징 사람들과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흥미로운 만남을 가졌고 저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몇 년 안에 중국에서는 과학과 과학자들이 주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상하이 바이오 의학 혁신센터, 베이징 인간 게놈센터, 중국 과학원 화학 미생물 연구소, 중국 분자연구센터 등에서의 토론을 통해 이를 확신했습니다. 마음이 맞는 동료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대적 연구에 막대한 돈을 씁니다. 부족한 것은 그들이 연구 결과를 구체적인 실행과 접목하는 것인데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중국에는 자폐아를 대상으로 일하는 영향력이 상당한 정부 협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여성 아동학회나 중국 정신장애인 가족협회 등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재정과 행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얻으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들의 도움으로 칭다오 프로젝트가 실험적 지위를 얻는 데 성공한다면 인허가 취득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우리는 이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 세계 부모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10년 후에 하고 싶지 않고 당장 오늘 이루고 싶습니다. 두 분 아이들을 위해 열정과 시간을 바쳐 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행운을 빌겠습니다.